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참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깨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난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을 선포했죠. 그리고 아무런 사고 없이 평온 공연하게 끝났고 국회에서는 비상계엄 해제권을 요구해서 해제가 된 바 있습니다. 자, 그 후에 12월 12일 날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고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이걸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자세하게 논평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요, 주위에 있는 지인들, 또 학교 제자들, 많은 사람들에게 비상계엄을 왜 했을까?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야 할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 명쾌하게 답을 대답하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알려야 되겠다, 이런 신념으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뇌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에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뇌란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뇌란죄가 성립이 된다면 경찰에서 수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뇌란죄는 검찰이나 공수처에서는 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직권남용죄는 경찰, 검찰, 공수처에서 수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뇌란죄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수사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마비와 국헌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굽니까? 여러분, 지금 야당에서는 대통령이 국헌문란을 했다고 하는데 국헌문란은 형법 81조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건 국헌문란이 아니고 더불어민주당이 국헌문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요, 국민이 뽑은 대통령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기 위해서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뭐 틀린 얘기 아니죠.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도 부정선거가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대통령 후보에게 무려 240만 표 이상을 가짜 투표를 투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27만 표 차이로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번 대선에 승리하면 20년 이상 영구집권이라고 이해찬 씨가 얘기한 거 있었죠. 그런데 대선에 당선이 안 되니까 이름 물고 승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마 이해찬, 이재명 대표 다 부정선거 내용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어놓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만큼 국민들한테 죄를 지고 있는지 말입니다. 대선 이후부터 현재까지 무려 178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임기 초부터 열렸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178의 그 내용을 봤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대통령은 묵직하게 뚝심으로 이겨내고 정말 인내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 우리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바로 이들은 공직자를 탄핵을 남발했습니다. 탄핵된 공직자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도 소추부터 판결 선고시까지 장기간 직무가 정지됩니다. 그렇죠.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결의가 되면은 그 장관들 또 위원장들은 직무가 정지되니까
국가 기능이 마비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탄핵이 발의되고 소추가 이루어지기 전 많은 공직자들이 자진 사퇴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피해는 결과적으로 대통령한테 가고 국민 모두가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온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아닙니까? 탄핵을 남발로 장관, 방통위원장 등을 비롯하여 자신들의 비위를 조사한 감사원장까지 검사들을 탄핵하고 판사들을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입법부가 사법부 판사를 겁박한다?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국가의 감사 기능 있는 감사원장을 탄핵한다? 검사를 탄핵한다? 이재명을 수사했다는 검사를 탄핵한다? 이건 입법, 사법, 행정이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국가 기본 질서가 무너진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이재명 대표 때문이죠. 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한 방탄 탄핵이고 공직 기강을 법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헌적 특검 법안을 27번이나 발의하면서 정치 선동 공세를 가해왔습니다. 급기야는 범죄자가 스스로 자기에게 면죄부를 주는 셀프 방탄 입법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 가짜 국회의원들이 말이죠. 더불어민주당의 지역구 가짜 국회의원이 52명입니다. 자기들 살겠다고 이재명 대표를 구하겠다고 방탄 입법을 하고 입법 폭주를 하고 입법 구태타를 했다고요. 이거는 이들이 내란 죄입니다. 여러분.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되었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국정마비요. 국가 이기 상황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거대 야당은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6월이죠. 중국인 3명이 말이죠. 드론을 띄워서 부산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스마트폰과 노트북에서는 최소 2년 이상 한국의 군사시설을 촬영한 사진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지난달에도 40대 중국인이 드론으로 국정원을 촬영하다 붙잡혔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국정원에서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국정원법에서 수사권을 박탈시켰습니다. 네. 이 사람은 중국에서 입국하자마자 곧장 국정원으로 가서 이 같은 일을 벌린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습니다. 왜? 국정원법을 수사권을 박탈시켰기 때문에 국정원에서는 간첩 잡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외국인까지도 간첩행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했지만 거대 야당이 완전히 가로막고 있습니다. 바로 이 거대 야당은 친북하겠다는 겁니까? 친중해야겠다는 거예요. 친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왜 외국 간첩을 못 잡게 한다는 말입니까? 국민 여러분 생각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더불당에는 종북 세력들, 좌파 세력들이 있다는 겁니다. 반국가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대통령이 타파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정권 당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한 것도 모자라서 국가보안법 폐지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올해 22대 국회의원 들어서요. 더불어민주당 어떤 의원이 국정원의 조사권도 박탈시키겠다 이런 법안을 발의해가지고 참 기가 차더라고요. 그러니 대통령도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네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장과
미사일 위협 도발에도 GPS 교란과 우물 풍선에도 민주노총 간첩 사건에도 거대 야당은 이에 동조할 뿐입니다. 여러분, 민주노총 간부가 간첩으로 잡혔잖아요. 제가 이미 방송해드렸는데요. 이 종북들 간첩입니다. 반국가 세력들. 오히려 더불당은 북한 편을 들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정부를 흠집내기 했습니다. 북한의 불법 핵 개발에 따른 유엔 대북 제재도 먼저 풀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고 어느 나라 국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대통령 심정은 오직하겠습니까, 여러분? 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별활동비, 특경비, 특활비 예산은 아예 0으로 깎았습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예산 폭주라는 겁니다. 정부가 예산 편성을 잘 했느냐, 합리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거냐, 어떤 용도로 쓰느냐, 이런 걸 감독하는 기관이 입법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밉다고 특활비를 0으로 했어? 이게 예산 폭주입니다. 예? 자, 금융사기 사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마약 수사 등 민생 침해 수사 사건, 그리고 대공 사건에 쓰이는 중요한 예산이기도 합니다. 만약 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산까지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자신들을 향한 수사 방해를 넘어 마약 수사, 조폭 수사와 같은 민생사범 수사까지 가로막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 마약 소굴, 조폭나라로 만들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은 전체주의 공산주의로 가가지고 계급사회가 이루어질 겁니다. 절대로 이재명 대표에게 대통령을 헌납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나라를 망치는 반국가 세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놓고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국회 예산은 오히려 늘렸습니다. 경제도 위기 비상 상황입니다. 거대 야당은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까지 꺼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삭감한 내년 예산 내역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 무려 90%를 깎아버렸습니다. 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은 거의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기초과학연구, 양자,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성장 동력 예산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동해가스전 시추 예산, 이른바 대왕고래 사업 예산도 사실상 전액 삭감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취약계층 아동자산 형성 지원 사업, 아이들 돌봄 수당까지 손을 댔습니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 성장 펀드, 강소기업 육성 예산도 삭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산 폭주 아니겠습니까? 세대체 예비비는 무려 1조 원을 삭감하고 팬데믹 대비를 위한 백신 개발과 관련 R&D 예산도 깎았습니다. 이처럼 지금 대한민국은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되어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 여기까지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이 아시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직접 참아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습니다.
국정원이 이를 발견하고 정보 유출과 전산 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북한의 해킹 공작이 대단합니다. 정찰국에서는요 7,200인가 7,600인가 해킹 요원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 국가를 해킹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입법, 사법, 행정 다 뚫렸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하는 그 통로까지도 어디로 노선까지 다 뚫렸습니다. 여러분. 사법부 대법원 판결 문건까지 수만 페이지가 뚫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중앙선거 관리위원회도 물론 뚫렸겠지요. 다른 모든 기관들은 자신들의 참관하에 국정원이 점검하는 것에 동의하여 시스템 점검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선관위의 대규모 채용 부정 사건이 터져 감사와 수사를 받게 되자 국정원의 점검을 받겠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시스템 장비의 아주 일부분만 점검에 응하였고 나머지는 불응했습니다. 시스템 장비 일부분만 점검했지만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국정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회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법부의 판례와 헌법 밖의 다수 의견임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상계엄은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자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내란죄가 성립이 안 되고 국헌문란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저는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하였습니다. 계엄 발령 요건에 관한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여러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광란에 칼춤을 추는 사람들은 나라가 이 상태에 오기까지 어디서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대한민국 상황이 위태롭고 위기에 놓여 있다는 생각도 전혀 하지 않았단 말입니까? 공직자들에게 당부합니다. 엄중한 안보 상황과 글로벌 경제 위기에서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지키는 일에 흔들림 없이 매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첨언하면은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그리고 국무위원들,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장들은 정말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받은 사람들은 진짜 국익을 목적으로 선공 후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2년 반 저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재건하기 위해 불의와 부정,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거에 맞서 싸웠습니다. 피와 땀으로 지켜온 대한민국. 여러분, 이승만 초대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이 대한의 자유민주주의를 만든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모두 하나가 되어주시길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통령님께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MBC에서요 자막을 국민 여러분과 싸우겠습니다 함께를 뺐어요. 이게 MBC 언론 노조들이 이렇게 방송을 편파 보도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국민들이 이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 방송이 무너졌습니다. 예. 언론 노조한테 장악돼가지고 이거 국가를 망가뜨리는 징조입니다. 이게 짧은 시간이지만 이번 계엄으로 놀라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에 대한 저의 뜨거운 충정만큼을 믿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게 대통령의 발표문인데요. 뭐 중간중간 제가 논평을 해드렸죠. 여러분, 이번 대통령이 4대 개혁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의료개혁. 이거를 해야만이 대한민국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윤석열 대통령은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이거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5년 동안 이거를 완성하지 못하면 또 차기 대통령이 여당 대통령이 되었던 야당 대통령이 되었던 승계받아서 하면 대한민국을 발전 육성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는 고정 간첩들,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북한과 내통하고 중국과 내통하면서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는 그런 집단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부정선거입니다. 이번 지난 2020년 4.15 부정선거. 여러분, 서울 같은 경우는요, 더불어민주당에 진짜표 3표에 하나 가짜표를 넣습니다. 경기도 지역은 4표당 1표를 가짜표를 넣고, 그리고 지난 대통령 선거, 그리고 이번 2024년 4.10 선거. 여러분, 부산 같은 경우는 서병수 국회의원이 당선됐죠. 부산 같은 경우는요, 여당이 대세니까 7표당 1표 가짜표를 넣습니다. 이것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또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부정선거에 대한 인터뷰를 했는데요. 뭐 방송사들, JTBS는 부정선거 단골로 나오는 전도사다, 이렇게 기자와 앵커가 비아냥거리는 그런 기사를 봤는데요. 정말 역겹습니다. 역겹습니다. 개옥질이 나오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언론입니다. 우리나라 언론은 언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국민들에게 보편적인 방송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방송이 엉망진창입니다. 이거. 언론도 조중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부정선거 붙자만 나오면 음모론자라고 합니까? 여러분, 부정선거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거 모르고 있어요.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게 바로 언론입니다. 언론입니다. 황교안 전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하신 분이 뭐가 아쉬워서 부정선거를 외치고 있겠습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물질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당하면서도 이런 방송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후세들을 위해서. 저희들은 살 만큼 살았습니다. 이제 죽어도 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젊은이들, 우리 손자들을 생각하면 대한민국 미래가 그렇게 밝지 않은데,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권리가 일어나야만이 대한민국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를 원합니까? 공산주의를 원합니까? 누구나 다 자유민주주의를 원한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이대로 가게 되면, 부정선거를 막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추락입니다. 영원히 쇠퇴하는 국가가 될 것이고, 정말 영원히 후진국으로 전락하고 공산주의 국가로 전락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국민들이 깨워야 됩니다. 국민들이 일어나고 뉘우치고 깨우쳐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언론, 종교계, 교육계, 지식층들, 식자층들이 부정선거를 모르니까 지금 돌아가는 시스템, 윤정부의 시스템을 보고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실은 알게 될 겁니다. 진실은 스스로 도전하고 스스로 증언한다는 말이 있죠. 하늘이 알 겁니다. 하늘이 알 겁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하여 1, 2, 3, 4, 5 같은 식이었습니다.
시스템 보안 관리 회사도 아주 작은 규모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였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아주 규모가 전문성이 떨어진 업체하고 계약을 맺은 거 아니겠습니까? 수의 계약을 맺었겠죠.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걸로 예상이 되네요. 저는 당시 대통령으로서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마 그 당시 그 김기현인가 국정원장이 대통령한테 보고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0.73%로 이겼는데 아마 10% 대통령이 국정원장한테 10%에서 15% 이긴 것 아니냐, 이렇게 적게 이길 수가 없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 국정원에서 일부 5% 데이터를 포렌식을 해보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최고 정보력이 있는 분이 바로 대통령입니다.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선관위도 국정원의 보안 점검 과정에 입회하여 지켜봤지만 자신들이 직접 데이터를 조작한 일이 없다는 변명만 되풀이를 할 뿐이었습니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경찰, 검찰에 고소고발해도 과천경찰서에 고소고발했잖아요. 그 안양지청이 모 검사가 수사를 했는데 이게 법원에서 영장 청구가 안 됩니다. 영장. 기각되니까 수사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대통령도 검찰총장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 스스로 협조하지 않으면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 알 수가 없어요, 대통령도. 그래서 지난 20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대통령도 모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4월 10일 선거하기 전에 사전투표를 할 때 그 지역의 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을 찍자. 그래야 부정선거를 막는다. 아니면 수개표를 하자. 당일날 5일날 6일날 사전선거한 거를 그날 바로 투개표를 하면 부정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실행이 안 돼 있죠. 한동훈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을 찍겠다고 관철시키겠다고 여러 번 외쳤지만 아무런 효력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부 장관에게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최근 거대 야당 민주당이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 부장검사,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하였을 때 저는 이제 더 이상은 그냥 지켜볼 수만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게 솔직한 심정 아니겠습니까? 이때 대통령으로서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들이 이런 탄핵을 당하니 오직 속상했겠습니까? 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이제 곧 사법부에도 탄핵의 칼을 들이댈 것이 분명했습니다. 검사, 이제 판사도 겁박하니까 이재명 방탄하려고 말이죠. 판사를 겁박하고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나랍니까? 이게 그자가 내란죄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비상계엄 발동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하여 위헌적 조치들을 계속 반복했지만 저는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의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 사법의 국가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하여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약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비상계엄했을 때는요 300명 이하를 국회에 투입했어요.
진짜 비상계엄 하려면 군인들이 총 들고 총알 넣어서 수천 명 했으면 진압했을 겁니다. 그런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의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기능을 마비하는 게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서버를 압수수색해서 그 부조리, 선관위의 행태를 찾아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 12월 4일 계엄 해제 이후 국회의원들이 190명이 해제 요구권을 했잖아요. 그래서 해제했잖아요. 민주당에서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보류하겠다고 하여 짧은 시간의 계엄을 통한 메시지가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틀 후 보류하겠다던 탄핵소추를 그냥 해버렸습니다. 이 정북 세력들은요, 안 하겠다 해놓고 그 다음날 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수시로 그냥 이 거짓과 위선과 허위를 하는 얘들입니다. 얘네들은요, 목적을 탈환하기 위해서 어떤 그 목표를 탈환하기 위해서 야금야금씩 슬라미 전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슬라미 스트래티지라고 해서 이런 전략과 전술을 쓰고 있습니다. 나는 압니다. 비상계엄의 명분을 없애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애당초 저는 국방부 장관에게 과거의 계엄과는 달리 계엄의 형식을 빌려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자 국방부 청사에 있던 국방부 장관을 제 사무실로 오게 하여 즉각적인 병력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제가 대통령으로서 발령한 이번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만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대통령의 진정한 마음일 것입니다. 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하여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니면 자명합니다. 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는 병력으로 그 넓디 넓은 국회 공간을 상당 기간 장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진짜로 장악하려고 했으면 수천 명을 동원했겠죠. 실탄을 투입해가지고요. 과거와 같은 계엄을 하려면 수만 명의 병력이 필요하고 광범위한 사전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지만 저는 국방부 장관에게 계엄령 발령 담화 방송으로 국민들께 알린 이후에 병력을 이동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10시 30분 담화 방송을 하고 병력 투입도 11시 30분에서 12시 조금 넘어서 이루어졌으며 1시 조금 넘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가 있자 즉각 군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결국 병력이 투입된 시간은 한두 시간 정도에 불과합니다.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도 국가 통수권자로서 이걸 법조인이 이걸 모르겠습니까? 만약에 토요일 밤 늦은 시인 새벽, 일요일 새벽 이렇다면 진짜 비상계엄이죠. 그렇게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평일날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심의가 이루어졌고 방송을 통해 온 국민이 국회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자유민주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수호하기 위해 국민들께 망국적 상황을 호소하는 불가피한 비상 조치를 했지만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고 사병이 아닌 부사관 이상 정예 병력만 이동시키도록 한 것입니다. 저는 이번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 오로지 국방부 장관하고만 논의하였고 대통령실과 내각 일부 인사에게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알렸습니다. 각자의 담당 업무 관점에서 우려되는 반대 의견 개진도 많았습니다. 저는 국정 전반을 보는 대통령의 입장에서 현 상황에서 이런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군 관계자들은 모두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 이후 병력 이동 지시를 따른 것이니만큼 이들에게는 전혀 잘못이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하였고 그래서 국회의원과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국회 마당과 본관, 본회의장으로 들어갔고 계엄 해제 안건 심의도 진행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에 폭동이라는 말입니까?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 하나입니다.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입니다.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재명 대표에게 헌납할 수는 없습니다. 이야말로 국헌문란 행위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국회의원, 가짜 국회의원 52명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뽑았는데 이거야말로 내란죄고 국헌문란입니다.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한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 대통령 임기 자리 보존에 연연해온 적이 없습니다. 자리 보존만 생각만 있었다면 국헌문란 세력과 구태여 맞서 싸울 일도 없었고 이번과 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란은 누군가가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정권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게 내란 아니겠습니까? 5년 임기짜리 지키기에 매달려 국가와 국민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를 뽑아주신 국민의 뜻을 저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거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거대 야당에 의해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 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헌법과 개헌법에 의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자 통치 행위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내란죄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명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입니다. 여기 나왔네요. 국민 여러분, 지금 야당은 저를 중범죄자로 몰면서 당장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일 망국적 국헌문란 세력이 이 나라를 지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공산주의로 가는 겁니다. 계급사회가 있는 거예요. 대기업들 다 문 닫게 되는 것이지요. 위헌적인 법률, 셀프 면죄부 법률, 경제 폭망 법률들이 국회를 무차별 통과해서 이 나라를 완전히 부술 것입니다. 이제 공산화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국민들이 몰라요. 지금 원전산업,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미래 성장 동력은 고사될 것이고 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 전국의 살림을 파괴할 것입니다. 우리 안보와 경제의 기반인 한미동맹, 한미일 공조는 또다시 무너질 것입니다. 여러분, 한미일 공조가 무너지면요, 대한민국은 그냥 공산주의 되고요, 중국의 속국이 될 겁니다. 그리고 북한과 남한은 연방제 통일을 시킬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계급사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여 우리의 삶을 더 심각하게 위협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 대한민국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첩이 활개치고 마약이 미래 세대를 망가뜨리고 조폭이 설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껏 국정마비와 국헌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합니다. 저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